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가 세수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국가 세수는 조금 줄긴 했지만 사실은 준 게 아닙니다. 세금이 줄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줄거나 내지는 재산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줄지도 않았고 재산 가치는 올라가 버렸죠.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중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건 있죠. 부가세 이런 데는 약간 영향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세금 구조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면 크지만 또 그렇게까지 다른 걸 넘어설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세무서가 128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가 227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두세 개에 하나씩 있는 거죠. 이 128개 중에서 가장 세금을 많은 데가 어딜까?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바로 소득이 제일 많은 곳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강남구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위는 부산의 수영세무서예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무려 60.9%나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소득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세와 거래세가 항상 세금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죠. 어느 곳이나 천천히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거래세 핵심이 뭡니까? 부동산과 주식이죠. 특히 주식이 최근에 막 엄청나게 동학개미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주식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예탁결제원이 수영세무서에 관할하에 있어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있었던 증권거래세를 공제를 해가지고 거래 시점 한 달 뒤에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95% 이상이 수영세무서에 집중됩니다. 작년에 무려 8조 4천억을 증권거래세로 거둔 거예요. 순위가 원래 3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1위가 부산 수영세무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2등이 어딜까? 강남이냐? 아닙니다. 대기업 본사들이 많은 남대문 세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강남의 땅값이 높긴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은 회사들이죠. 회사나 기관들입니다.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본사가 중구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대문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SK텔레콤도 있죠. 하나그룹도 있죠.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이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남대문 세무서에 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금 규모는 원래 2019년에 1등이었는데 2020년 작년도에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럼 3등은 어디냐? 역시 또 강남이 아니에요. 3등은 영등포 세무서입니다. 영등포 세무서가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증권가나 금융기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조업보다 금융이나 이쪽이 훨씬 매출이 높고 이익이 많구나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좀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런 책들이나 주장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금융으로 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생산이 아니라 애플도 그렇고 100대 기업들이 왜 적립금 쌓아놓고 왜 쓰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규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포트폴리오라고 그들은 강변하지만 사실 금융으로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옛날 같은 부동산으로 벌었죠. 부동산에서 이제 금융으로, 물론 금융에서 부동산도 가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의 문제가 있구나. 열심히 일하고 산업에 문제는 없는데 왜 무슨 문제가 생길까? 금융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동수원 세무서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 19위예요. 19위.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를 지금 삼성전자가 두고 있는데 동수원 세무서는 원래 19년에는 2등이었는데 20년에 19위로 하락을 했답니다. 이게 19년에 냈던 귀속분 법인세가 18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20년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됐고 특히 삼성전자는 스마트폰하고 반도체가 함께 부진을 했었어요. 대신 이제 작년에 번 게 좀 올해 계산되고 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2위가 수원 세무서였다는 이제 그런 거가 좀 놀라운 일이죠. 동수원 세무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세금이 생각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구나. 세금의 특징이 뭡니까?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질이 나빠졌죠. 하지만 소득, 전체 경제 이 부분들은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나 좀 소득이 오히려 올라간 그런 곳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세금도 덜 걷고 재정 지출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힘든 사람도 늘어났지만 돈을 더 버는 사람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지금 현재 위기를 돌파하자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이런 사람들도 막 세율을 올려가지고 대폭적인 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뭘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방세로 가면 어떻게 될까? 지방세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저는 대규모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세의 가장 큰 게 뭐냐면 취득세고요. 2등이 지방소득세예요. 3등이 재산세고요. 4등이 자동차세거든요. 이 빅4 네 가지 세금이 다 합쳐서 지방세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나 재산세 1등, 3등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2등을 하는 지방소득세도 그 주로 이제 큰 대기업이나 정규직 뭐 이런 그 소득들은 계속 증가를 했고 법인세도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경기가 위축되면 당연히 세금이 안 거칠 거고 경기가 뭐 화랑돼야 세금이 거칠 거라 이런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세금 늘어왔고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꾸준히 소득이 늘었고 재산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걸 한번 분석을 하고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어떻게 잘 쓸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총계로는 국세청 세수는 2% 감소를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크게 감소한 게 부가세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법인세도 좀 줄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그 소득세나 뭐 이런 부분들 오히려 늘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납부기 한 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또 체납처분 유예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지금 다 합쳐갖고 한 40조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었지만 혹시 형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외로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이 더 많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우리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어디다 써야 되는 거냐? 저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정부의 학자금 지원 미상환 인원이 36,000명으로 1년 전부터 9,000명이 증가했대요.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된 상태에서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런 부분들이 미상환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 써야죠. 차라리 그 납부 유예를 해줄 게 아니고 버는 사람이 납부 유예라도 되죠. 세금을 낼 수 있는데 납부 유예를 해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재정 지출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장려금이 또 감소를 했대요. 근로장려금 뭔지 좀 아시게 됐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워킹푸어를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려 한 5조까지도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5%나 감소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이라 취직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사실은 최저임금을 지키라고 뭐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근로장려 세제를 주는 게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갖게 되죠. 업주나 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그렇지 않고 이거를 최저임금으로 하면 최저임금을 주네 안 주네 누구를 고용하냐 안 하냐 갖고 논쟁이 벌어지게 돼서 복잡한 문제가 돼요. 근로장려 세제를 좀 확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부양 의무제가 이제 서서히 폐지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채워주는 기본소득은 둘째치고서라도 최저소득은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국세통계 포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리저리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세통계연보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재밌는 말씀 드리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참여정부 때 50만 원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을 하면 누구한테 접대비를 지출했는지를 반드시 적게 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걷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접대비가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책은 꼭 접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얘기였어요. 왜 그랬냐면 알고 있었던 게 있는 거죠. 접대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접대비를 지출한 사람들은 접대 대상자가 아니라 자기들끼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들이 50만 원 이상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주빵 아니잖아요. 소주 50만 원 먹기 힘듭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정말 룸살롱 같은 데죠. 그런 것도 여기 국세통계연보에 다 잡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접대를 한다는 핑계로 자기들끼리 뭐 룸살롱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적으러 가니까 못 적는 거죠. 왜냐하면 사장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 매출이 줄어가지고 참여정부는 유흥업계, 룸살롱 업계에 극도의 적개심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정권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권이 바뀌어서 그 다음 MB 정부에서는 이걸 기업에 대한 규제다 그래가지고 폐지했습니다. 다시 룸살롱 업계는 다시 화랑이 되고 이게 제도가 사회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세 통계 포털 한번 꼭 우리가 세금 들여 만든 시스템이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뭐 순위를 보는 뭐 세금, 우리 동네 가게, 통계로 보는 소득, 지도로 만나는 세금의 어떤 통계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우리나라를 알고 세상을 아는 그런 도구로 이 여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